자,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광주 전남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핵심 극복 과제가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또 물어본 질문도 있었습니다. 또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고우리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극복해야 할 민주당의 핵심 과제를 묻는 질문에 50.4%가 당내 계파 갈등을 꼽았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13.2%, 개딸 등 강성 지지층 논란 8% 등의 순위였습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보면 당내 계파 갈등을 꼽는 응답이 여전히 과반을 차지했고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5.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제3지대 신당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19.2%가 지지하겠다고 했고 지지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은 63.3%에 달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높아진 반면 신당 지지세는 낮아 신당 창당에 강한 의지를 보인 이낙연 전 대표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는 KBC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ARS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광주 전남 9개 선거구 성인 남녀 4,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 6.2%,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5%포인트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네, 이제 방금 보셨지만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이 50%가 좀 넘는 걸로 나왔습니다. 당내 계파 갈등 이 문제를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이거를 가장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제 응답을 해줬습니다. 지난 9월 조사 때도 여전히 그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갈 가능성도 지금 큰 상황인 거죠. 근데 아무래도 지난번 가을 조사는 이재명 대표 구속 기각 직전 조사였기 때문에 이 당대표 사법 리스크에 조금 더 좀 비중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됐다는 이제 판단하에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신당이 좀 가시권에 들면서 이 당내 이 계파 갈등 극복 쪽이 지난번 조사보다 한 10% 정도 상승한 걸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총선 전에 당내 갈등을 해결해라. 뭐 지지자들의 이제 이런 요구, 이런 주문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럼 현재 계파 갈등의 키는 누가 지고 있을까요?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전 아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 대한 우리 지역의 지지율가 8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다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결국 민주당에 대한 강한 응집력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당내에서 이낙연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당대표의 어쨌든 비대위 전환을 얘기하고 있고 또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계파의 싸움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역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권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의 힘을 하나의 결집된 통합된 힘을 원하고 있다는 이런 민주당의 어떻게 본산인 호남에서의 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정치인들이 그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정책 지분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총선을 앞두고 좀 정리를 해 나가게끔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최근에 뭐 그 이낙연 대표의 그 흐름들이 당내에 강한 반발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호남의 민심 자체가 그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낙연 전 대표 말씀도 해주셨지만 사실 근데 이제 당내 계파 갈등이라고 하면 이낙연 전 대표 말고도 사실은 이제 뭐 비명계라고 하는 의원들의 움직임 또 반발 여전히 있어 왔는데 교수님 결국에 이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뭐 해소가 될까요? 지금 이제 좀 약간 이제 두 분과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면 요번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남에 사시는 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 공의가 됐건 공유의가 됐건 꼭 좀 응답해 주시라. 그래서 이렇게 낮은 응답률, 6.2%밖에 안 되는 응답률인데도 엄청나게 동원돼서 사람들이 응답을 했다면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굉장히 이제 이미 민주당 조직 내에 포섭된 사람들 그리고 정치 고관여층 이런 사람들이 응답을 해서 민주당 지지가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이어서 이걸 그냥 단순하게 9월 조사하고 비교해서 민주당 지지가 올랐다고 해석하면 곤란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당원들이 주축이 된 표집, 이 표집 자체가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그러나 일정한 비율의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반대도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정책 지지 여부가 나오듯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지금 제일 먼저 현안 과제냐라고 했을 때 뭐 계파 갈등 해소라든지 뭐 이런 문제 대답이 나오는 거죠. 대충 한 6대3 정도의 비율로 비슷하게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은 똑같이 계파 갈등이라고 해도 6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꾸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보는 거고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당을 사당화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지금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총선을 지나야 이 문제가 이제 해소가 될 텐데 지금 이제 이 권력 갈등, 투쟁 이게 이제 어떻게 판가름이 나느냐에 달려 있고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일단 호남 지역에서 어쨌든 다수 유권자가 아니라 다수 당원들은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어쨌든 당의 현재 대표를 중심으로 좀 더 단결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민주당의 지지층은 어쨌든 현재 체제에서 좀 더 단결하는 것을 바라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당내 계파 갈등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총선 승리를 위한 극복 과제로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여전하다는 것, 또 강성 지지층에 대한 논란, 사당화 논란 이런 것도 사실 이제 당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우려도 한 30%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적은 수치는 아닌데요. 이거 총선에서 안 좋은 영향, 마이너스가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총선 열차는 이미 칙칙폭폭 떠났고요. 이제 이걸 멈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미세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이낙연 전 총리가 뭐 삼총리, 김부겸 총리나 정세균 총리랑 뭔가 마치 있을 것처럼 당내 다수파가 마치 비대위 전환에 동의하는 것처럼 방향을 흘리셨는데 근데 그게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저번에 중앙위원 선거를 한번 참여해 봤는데 중앙위원 그 투표할 때도 당내 여론은 그 부결될 거라는 의견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찬성 여론이 60%를 상회하면서 압도적으로 어찌됐든 이 현재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 총선을 치러라라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당화 논란 이런 것들은 총선을 하다 보면 공천 관리하는 과정에 의뢰 나오는 얘기고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1월 중순부터 총선에 이제 혁신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했는데 이 곡소리는 더 크게 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리는 특별하게 그 방향성을 공감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뭐 여러 가지 뭐 극복해야 될 과제로 해서 뭐 당대표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지도부 체제로 총선 치러야 한다 이런 요소는 굉장히 우세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면 될까요? 그건 뭐 계속 일관되게 그 개인에 대한 후보에 대한 적합도 지지도 조사하고 지금 맥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적극 지지층 중심의 이제 답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여론하고 이 광주 여론이 좀 다르게 가는 면도 이제 광주에 계시는 분들이 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에 갇히지 말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보면 저는 이 30% 이상의 지금 뭐 소위 얘기하는 무응답, 무당, 중도, 관망 이로 표현되는 이 세력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민주당 내 지지도만 가지고 아마 이낙연 전 대표 이제 신당 추진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흐름대로 가면 당연히 이제 신당으로 갈 거라고 보여지고 그게 이제 좀 더 구체화되는 1월 말 2월 되면서 가장 큰 변수로 이번 총선 변수로 저는 신당의 행보 물론 이제 이낙연 신당 외에도 뭐 이준석 등등의 뭐 신당 금태섭 신당 이렇게 얘기한 그 흐름들이
지금 뭐 크게 동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게 1, 2월 사이에 어떤 변화를 갖느냐가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를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총선에 앞서 이제 민주당에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이 된 건데요. 현재는 탈당 상태지만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구속이 되면서 후폭풍이 굉장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천 시점까지 민주당 의원들 지금 뭐 19명, 20명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줄소환될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의원들이 검찰에 이렇게 소환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게 이제 실제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이게 또 궁금해지는데요. 교수님 이게 실제로 총선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선 결국 이제 유권자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건데 이렇게 잘 자란 하나하나의 사안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영향을 주는 거고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구도가 지금 확립되어 있어서 선거 결과에 뭐 어떤 당락이나 어떤 여당 야당의 승패에 영향을 줄 정도의 요소는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딴 게 아니라 과거의 경우에 이제 이런 식의 부패 스캔들이 나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정치권이 전반적으로 좀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이제 변화가 이제 생겨났는데 이번에는 그런 식의 변화로 가서 뭔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당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뭐 쇄신책의 발표나 이런 쪽으로 안 가고 자꾸 이제 모르쇠나 부인하거나 꼬리 자르기나 아니면 검찰 탄압이라는 식으로만 자꾸 몰아가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정치가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가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아야 바람직한데 지금 그 계기가 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하고 선거 영향은 이거 하나하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대립의 구도, 여야 간의 대립의 구도는 이미 공고하게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안들 하나하나가 큰 이슈는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대변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물론 지금 수도권에 많이 집중돼 있고 또 그분들이 표의 어떤 차이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는 지역에 있는 분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본선 경쟁력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당내 경선에서 판이 뒤집어지는 그런 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이제 소환되는 과정이 뭔가 이렇게 6개월 지금 뜸을 들여서 이 총선 시기에 맞춰서 검찰이 흘린 거 아닙니까? 근데 구체적인 어떤 입증 자료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현금이거나 현금의 출처나 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더라식으로 소환 조사를 해버리게 되면 여당발 그 검찰 기획조사는 후폭풍이 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당내에서는 이로 인한 여러 가지 경선 과정에서 그 후보가 받을 타격 이런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제 접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의 일부 지역도 수도권에 지금 이제 거론되는 의원들 주로 수도권에 포진돼 있으니까요. 그런 곳에서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내주셨습니다. 자, 제3지대 신당 이 부분도 지금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할 생각 없다. 이제 이런 의견이 지지한다라는 의견보다 3배 정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네, 뭐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거를 정확하게 하기에는 지금 뭐 물밑에서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저는 이제 오히려 민주당 내 대응에 대해서 좀 문제 의식이 좀 드는 게 이 신당 관련된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100여 명이 넘는 압도적인 숫자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이제 규탄을 한 건데 이거는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는 걸 반대한다라는 것으로도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더 신당을 만들어야겠구나로 저는 판단할 근거가 좀 되지 않았을까 좀 싶고요. 그 수도권 여론은 뭐 이제 그 기관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이제 신당에 대해서 40에서 뭐 이제 과반을 넘지는 않지만 그런 정도 뭐 지지하거나 뭐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광주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신당 지지 여론이 좀 낮고 이렇게 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신당 관련해서 어쨌든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의 행보, 뭐 언행 하나하나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났습니다. 큰 폭의 행보를 해달라라는 주문, 또 이낙연 전 대표 만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켜달라 이런 주문도 나왔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답은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로 대응했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뭐 신당 관련해 가지고는 별다른 대응이 없었죠. 이재명 대표. 자, 어제 김부겸 전 총리 만났는데
여러 가지 주문도 들었고, 자 이제 좀 뭔가 변화를 신당 창당하려고 하는 분들, 그런 움직임에 대한 여론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반응을 이제 내놓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른바 이제 친명 비명계 간의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 사태에 대한 인식부터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서로 다른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형성된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식이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를 사실 이제 구속돼 마땅하고 감옥가 마땅한 범죄자로 보고 있고, 반대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검찰의 공세에 편승하는 사람으로 보는 굉장히 이게 양립이 불가능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질문 자체가 저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것을 그냥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도 얘기했지만 뭐 의견이야 누구나 말할 수 있다. 뭐 이 이상 다른 입장을 내보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성의를 다하는 입장에서 또는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시키는 의미에서 다른 전 총리들을 만나서 조금 이제 그래도 이제 당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정도 이상은 할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제스처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28일에는 또 이재명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기로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고 이제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납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만났던 이 두 전 총리들을 만나서 말 그대로 이제 고립을 위한 거다, 아니다, 이제 그냥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 위한 거다,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한 거다,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대변인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전직 두 총리를 만나는 게 어떤 효과를 누리고 있는 행보라고 보십니까? 이낙연 총리가 그냥 속된 말로 광을 너무 많이 파셨어요. 그러니까 총리 세 분이 모여서 마치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할 거라는 약간 헛된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하게 만든 거거든요.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냐면 9월 달에 이재명 대표를 체포동의안에 가결시키려고 했고, 또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생각했던 당내의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에 포스트 이재명의 비대위를 누가 먹을 거냐를 놓고 다 동상이몽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언급되는 분들도 그런 분 중에 한 분들이었고. 근데 그게 현실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총선은 뭔 지분을 요구하거나 혹은 뭔가의 세력을 만들어서 이 다음을 도모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반대하고 그리고 수권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일신하는 민주당의 면모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마치 지분 따먹기 같은 모습들을 보여지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당내에서 반발이 컸던 것이고, 근데 이재명 대표의 이런 행보들은 결국은 당을 하나의 흐름으로 가자, 그런 행보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메시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방금 좀 전에 이제 대변인도 말씀해 주셨지만, 근데 당내에서는 어찌됐든 아주 불리하게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인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 반대하는 연서명에 초선 중진 100명 넘게 참여를 했고, 비명계인 원칙과 상식도 너무 앞서간다, 그래서 반대 입장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 당내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이 전 총리가 이거를 예상을 했을지 아니면 당황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신당 창당 공언까지 한 상황에서 물러날 거다라는 이제 분석도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쨌든 신당 창당이 여기서 될 거냐 말 거냐 결정질 단계는 아니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시간이 많았다는 것은 창당 일정상 준비 일정상은 매우 빠듯한데, 이 새롭게 부상되는 이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사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시기까지는 아직 좀 남았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제가 그쪽 사정들을 잘 모르지만 실무적으로는 많이 부지런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지금은 돌아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까지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전 총리가 그래도 민주당에서 어떤 요구가 좀 자기의 목소리가 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물러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글쎄요,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통합
통합적 행보를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당의 인식은 윤석열 정부의 뭐 실정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민심들을 좀 봤을 때 지금 체제로 가도 총선에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 좀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마 무리하게 이 통합적 행보 때문에 이 뭐 또 개파 여러 가지 안배하면서 이 비대위를 꾸리고 총선 치르고 뭐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건 서로 이제 명분을 축적하는 시간들을 12월 연말까지 가다가 이제 내년에 각자 이제 자기 행보들을 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비례대표 선출 방식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조사에서 이제 병립형에 대해서 선호도가 40% 안팎으로 나왔습니다. 1위로 나왔는데 근데 사실상 준연동형과 위성정당을 방지한 완전 연동형을 합친 비율도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병립형 그리고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 이렇게 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온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약속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게 딜레마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선거제 자체가 큰 영향은 없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총선이 이제 선거제도를 어떻게 하기로 하느냐에 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의석수 정도의 차이가 있겠고 또 난립하는 정당들의 수나 이런 거는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말을 바꾼다고 하는 도덕적 부담은 민주당이 알아서 지면 될 문제고, 근데 전 기본적으로 현재의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통령제하고 잘 맞는 제도인지에 대해서 의심이 있습니다. 지금 다들 총선을 앞두면 반복해서 다당제 얘기가 나오고 총선만 끝나면 다시 또 뭐 빅텐트니 후보 단일화니 맨날 이런 얘기가 반복되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것은 좀 뭔가 좀 헛다리 짚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의 그 일관된 입장이니 여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제도를 개혁적인 뭐 선거제도라고 말한다고 해서 꼭 개혁적인 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뭐가 더 합리적인지는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비례대표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특별히 악도 아니지만 연동형 준연동형을 그냥 유지한다고 해서 선도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조금 덧붙이면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는 병립형이나 연동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도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옳은 제도고 맞는 제도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당의 통합이라든가 뭐 이런 행보를 얘기하고 주장하는 당내 이제 세력들이 연동형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목소리가 오히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냐를 선택하는 문제가 총선 뭐 결과라든가 뭐 이런데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